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국어와 사회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 정은하라고 합니다. 남편 이재환과는 4년간의 긴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고 결혼 2년 차가 넘은 꽤 안정적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사업 수완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똘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허송세월하는 외아들이 답답했던 시아버님이 쌈짓돈을 털어 차려주신 가게였죠. 남편은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자 허세만 잔뜩 들어서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가게 한 구석에는 골프 가방을 세워두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의 그런 철없는 모습조차 귀엽게 봐넘기며 4년의 연애와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무난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온함은 그 여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제대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갔는데 거실 소파에 세련된 차림새의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김연주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입가에 미소가 만연한 채 그녀와 수다를 떨고 있었죠. 너네 왔니? 새아기는 처음 보지? 인사해라. 여기는 우리 재환이랑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연주야, 김연주. 어머님의 소개에 여자가 일어나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했죠. 남편의 설명에 따르면 연주는 고등학교 때까지 남편과 바로 옆집에 살며 남매처럼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연준의 가족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었다고 했죠. 그러다 얼마 전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다며 시부모님께 연락을 해왔고 이렇게 집에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연주야, 너 미국에서는 에임이라고 불린다고? 그럼 나도 이제 에임이라고 불러야 하나? 남편이 잔뜩 신이 나서 농담을 던지자 연주는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에임이야. 넌 그냥 옛날처럼 연주라고 불러. 난 그게 듣기 좋아. 두 사람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옛날 동네 골목길에서 놀던 이야기, 제가 모르는 그들의 학창시절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도무지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인데도 꼭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밤만 깨작거렸죠. 특히나 저를 불편하게 만든 건 시부모님이 유난히 연주를 치켜세우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연주, 너 참 대단하다. 미국 변호사라니 아주 출세했어. 그러면 미국 변호사 자격으로 한국에서 일을 한단 말이냐? 네, 아저씨. 한국 변호사는 아니라서 한국 법률에 관한 일은 못하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며칠 전에 면접 보고 왔어요. 기업 법무팀 쪽에서 미국 계약 관련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연주의 여유로운 대답에 시부모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휴, 예전에도 그렇게 똑 부러지더니 멋지다 너.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줄 몰랐다. 아니에요. 외모도 그렇고 예쁘고 똑똑하고. 연주 너 남자친구 있지? 없어요, 아줌마. 소개 좀 시켜주시던가요. 아유, 무슨 소개. 아주 남자들이 줄을 서겠구만. 진짜 없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저요? 그냥 스더분하고 무난하고 착한 사람? 그리고 말도 좀 재밌게 하고 너무 진지한 스타일은 싫고요. 본인 일 열심히 하면서 저랑 코드 잘 맞는 그런 사람이 좋겠죠? 너무 소박하다 얘. 직업이나 이런 건.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남자 직업보다는 심성이 중요하더라고요. 야무져하여트. 근데 가만 들어보니 네가 말하는 남자가 꼭 우리 재환이 같다. 쟤가 아주 무난하고 성격 서글서글하니 좋잖아. 재현이 같은 스타일이면 좋죠. 근데 이미 임자 있으니까 뭐. 그러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저는 좀 황당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연주는 선물이라며 이것저것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 화장품, 그리고 이건 아버님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골프웨어 좀 샀어요. 그리고 이건 네 거.
뭘 사야 될지 몰라서 내가 시애틀에 있거든?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 알지? 너 카페 한다고 해서 거기서 원두랑 텀블러 좀 사왔어. 아, 뭐 내 것까지. 그러면서 연주 씨는 저를 보더라고요. 미안해요. 제가 은하 씨 건 따로 준비 못했는데. 아, 괜찮아요, 저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재환이랑 같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재환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전처럼. 정말 괜찮아요. 저는 손을 내저었지만 그 상황이 황당하고 뻘쭘하더라고요. 마치 저만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연주 씨의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상했지만 그저 오랜만에 만난 소꿉친구라 반가워서 그러려니 하고 속으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주라는 이름은 우리 부부의 일상에 불쑥불쑥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겉옷을 챙겨 입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 오늘 가게 알바생이 있다며. 연주가 이번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짐이 막 도착해서 혼자 정리가 안 된다네. 가서 짐 좀 옮겨주고 오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삿짐 정리를 왜 당신한테 해달래? 요즘 돈 조금만 주면 포장이사 센터나 정리도우미 아줌마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당신이 무슨 이삿짐 센터 직원이야?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뭘 그렇게 팍팍하게 말해. 친구끼리 도와줄 수도 있지. 걔가 나 말곤 한국에서 연락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 금방 갔다 올게.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연주 씨의 호출은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해야 한다, 거실 전등이 나갔는데 갈아 끼울 줄 모른다 등등 갖가지 핑계로 수시로 남편을 불러냈던 거죠. 제가 불만을 표출할 때마다 남편은 친구끼리 돕고 사는 거지 넌 왜 그렇게 꼬였냐며 저를 옹졸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 김연주라는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여자가 나타나고 남편과 제 사이가 틀어지는 기분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연주 씨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시댁에 놀러 온 거예요. 시부모님이야 반기지만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친척도 아니고 왜 이렇게 뻔질나게 드나들지 싶고요. 그렇게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저를 빼두고 거실에서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연주 씨가 한데 올려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좀 비참한 거예요. 마치 연주 씨가 이 집의 진짜 며느리이고 저는 일 도우러 온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언짢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눈치 없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연주처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싹싹하게 굴면 안 돼? 연주는 여전히 애교도 많고 싹싹하더라. 우리 부모님이 싹싹하고 부침성 좋은 며느리 얻고 싶어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이제 와. 너 지금 사람 비교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연주 씨가 싹싹하고 마음에 들면 나랑 이혼하고 연주 씨랑 살든가. 남편은 그제야 당황하며 아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미안해. 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기분은 쉽게 나아지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의 은근한 비교는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홧김에 내뱉었던 걔랑 살아라는 말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는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남편과 김연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건 남편의 잦은 외박과 핑계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매출이 떨어져 신경 쓸 게 많다느니 친구들과 모임이 많아졌다느니 하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소파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팝업이 떴습니다. 재환아, 오늘 너무 좋았어.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봐. 발신자는 연주였습니다. 이 하트는 뭐며 오늘 너무 좋았다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친구끼리 장난친 거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폰을 뺏어서 모든 카톡을 확인하니 친구는 개뿔, 선을 넘어도 진작에 넘었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럴 생각 아니었는데 술김에 한번 실수를 해서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당장 이혼 딱지를 붙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제 앞에서 김현주의 번호를 차단하고 시댁에도 더 이상 못 가게 하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친구 관계도 끝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끝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지들끼리 친구의 선을 넘었기에 친구 관계는 쫑난 거지만요.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더 이상 김현주를 만나러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면 김현주랑 바람을 핀 게 자꾸 생각나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딱 한 번은 넘어가자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다독였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주말 아침 남편은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 미팅이 있다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오후 늦지막히 일주일치 장을 보러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야에 너무나도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희 남편,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 김현주였습니다. 본사 미팅을 간다던 남편이 그 여자와 카트를 밀고 있더라고요. 마치 신혼부부가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것처럼요.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봐줬는데 여전히 김현주를 만나고 다닌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리를 지를 마음조차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 남편도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멈추더라고요. 저는 몸을 돌려 마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은하야,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이 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혐오감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거 안 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손에 들려있던 자동차 키링이 남편의 얼굴을 확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남편이 짧은 비명과 함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키링의 날카로운 금속 부분에 남편의 뺨이 긁혀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피가 확 나니 저도 순간 당황했지만 상처보다 제 배신감이 더 컸기에 남편을 노려보고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얼굴에 커다란 방창고를 붙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혹은 지가 더 화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궜죠.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김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주 씨, 당신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변호사라는 번듯한 직업까지 가졌으면서 왜 남의 남편이랑 계속 만나요? 미쳤어요? 제가 쏘아붙이자 수화기 너머의 김현주는 한치의 당황함도 없이 아주 차분하고 오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그냥 친구거든요? 친구 같은 소리 하네. 거짓말하고 그렇게 만나면서 무슨 친구? 그리고 너 얼마 전에 내 남편이랑 잤잖아. 나 다 알거든?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모르죠. 저 재환이 좋아해요. 미국에서 이런저런 남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재환이만큼 진국이고 좋은 남자가 없더라고요. 저희 지금은 친구지만 은하 씨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모르는 거죠. 저 긁지 마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뻔뻔한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평소 연주를 예뻐하셨더라도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아시면 최소한 아들 혼을 내고 제게 사과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아버님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 재환이한테 손찌검했냐? 네? 아니, 어디다 대고 손찌검이야.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왜 때려? 네가 뭔데? 시아버님은 삿대질을 하며 저를 향해 고함을 치셨습니다.
아버님, 이재한 바람핀 거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다고 남편 얼굴에 피가 나게 긁거나? 재한이 얼굴 꼴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옛날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장도 볼 수 있는 거지. 으따 대고 폭력을 휘둘러. 너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싶어? 어머님 역시 아버님을 거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드세니까 우리 재환이가 오죽 숨이 막히면 밖으로 돌았겠니? 네가 평소에 재환이한테 얼마나 막대했으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분의 태도가 너무나도 당당하고 한치의 놀라움도 없다는 것을. 아마 시부모님은 남편과 김현주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받았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시댁에서 쫓겨나듯 걸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분명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나 싶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남편이 자는 틈을 타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이 난리가 났는데도 핸드폰을 아무렇게 놔둬서 덕분에 제가 몰래 들고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왜 아들의 상간녀인 김현주를 그토록 두둔하는지요. 남편과 김현주 그리고 시아버님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거래가 오가고 있었어요. 김현주는 고급 정보라며 아버님께 외국의 한 투자처를 권유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김현주의 말만 믿고 노후 자금을 몽땅 털어 그곳에 투자를 했고 꽤 짭짤한 이익을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시부모님 눈에는 학원 선생인 저보다 미국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자신들의 돈을 불려주는 김현주가 훨씬 더 능력 있고 며느리감으로 탐나는 존재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불륜을 저질러도 오히려 저를 집에서 쫓아낼 구실만 찾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버리는 그들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텼죠. 그러자 그들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집에서 살지만 완전 남남처럼 지냈죠. 제가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는 와중에 김현주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어디 전망 좋은 리조트에서 찍은 듯한 셀카인데 그 사진의 배경 뒤쪽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세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어도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제 남편 이재환이라는 것을요. 네 사람이 다 같이 여행까지 떠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제가 며느리이자 아내인데도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자기들끼리 가족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진을 보는 순간 분노를 넘어 아주 차갑고 서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이혼은 찬성이지만 상간소송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연주 미국 변호사야. 한국에도 아는 법조인 놀렸어. 네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봤자 너만 다쳐. 변호사는 불륜해도 괜찮다고 누가 그러디? 그 인맥으로 잘 해보라 그래. 바위인지 계란인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게.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 전에 걸렸을 때 증거는 이미 제 손에 없었거든요. 저는 결국 흥신소를 찾아가 거금을 쥐어주며 김현주라는 여자의 뒷조사와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알아와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한 사람이라 뒷조사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현주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은하씨, 소송은 하지 맙시다. 그거 변호사들 좋은 일일 뿐이에요. 저희가 다 잘못했고 위자료 명목으로 돈 넉넉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송하지 마세요. 저는 싫다고 거절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느낌이 상간녀 소송을 절대 안 당하려고 벌벌 기는 것 같더라고요. 일하는데 치명적인 지장이 생기나 보다 싶었죠.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 몇 푼 쥐고 떨어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다급해진 김현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김현주가 남편에게 말한 건지 남편까지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은하야, 제발 부탁이야. 소송만 말아줘. 대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거 당신 명의로 다 넘길게. 대출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당신한테도 절대 손해는 아니잖아. 집 넘길 테니까 그냥 조용히 합의혼으로 끝내자. 어? 그 여자가 그렇게 하지? 회사에서 알까봐 무서운가 보지? 그렇게 벌벌 떨 일을 왜 저질렀대? 좋게 끝내는 게 너한테도 좋잖아. 2년 살고 집 받으면 너도 나쁘지 않잖아. 응?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하고 마무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게 얼마나 피말리고 힘든 일인가요? 게다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라고 해봤자 최고액이 3천만 원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못한 경우도 많고요. 차라리 대출이 좀 있어도 수억 원짜리 아파트의 명의를 제 앞으로 넘겨받는 것이 당연히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남편은 미련 없이 버릴 참이었으니 실속을 챙기는 것이 100번 낫다고 판단했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완벽하게 제 앞으로 이전하는 서류를 법적으로 확실히 마친 뒤 약속대로 소송은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엄청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의 진짜 복수는 제가 도장을 찍어준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처리가 마무리될 무렵 흥신소에서 드디어 김현주의 뒷조사 결과가 담긴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김현주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현주에 대해서 알게 된 저는 기가 막힌 진실에 한참 동안 헛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김현주는 미국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커녕 로스쿨 근처에도 가본 적 없었죠. 흥신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김현준의 가족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진짜 이유도 야반 도주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사기를 치고 빚더미에 앉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을 쳤던 거죠.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요? 미국으로 도망친 김현주 역시 그 사기꾼의 피가 흘렀나 보더라고요. 그녀는 미국에서 이름 모를 지잡대 수준의 컬리지에 입학했다가 그마저도 중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한인타운과 시내를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연명했다고 했죠. 김현주가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가 대형 로펌들이 모여있는 빌딩 1층에 있었대요. 매일 변호사들이 커피를 사러 오는 것을 보며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얄팍한 법률 용어들과 지식들이 그녀가 가진 변호사 스펙의 전부였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행세하며 사기를 치다 꼬리가 밟힌 위기에 처하자 한국으로 도망을 온 것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으로 도망쳐온 김현주는 시아버님의 노후자금과 제 남편이 가게를 담보로 끌어모은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싹 쓸어모은 뒤 외국으로 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그녀와 동거하던 백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마치 투자처인장 꾸몄다는 거예요. 제가 상간소송을 걸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막았던 이유가 소송이 진행되어 자신의 진짜 신원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 엄청난 진실을 확인한 저는 핸드폰을 들어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아버님은 제 전화를 불쾌해하시더라고요. 재환이 카페인데 이제 너네 서류 정리 다 하지 않았니? 나한테 뭐 하러 전화를 하냐?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흥신소의 서류를 챙겨들고 곧장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부모님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 가게에 평소에도 자주 오셨거든요. 제가 오자 표정들이 안 좋더라고요. 여기 웬일이야?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서요. 저는 테이블 위로 흥신소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뿌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 시부모님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가만히 읽어내려가던 아버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어머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연주가 사기꾼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너 도대체 뭘 들고 온 거야? 내가 너네 불륜 증거 잡으려고 흥신소에 의뢰를 했거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지 뭐야?
그 여자 미국 변호사도 아니고 어디 듣보 대학 중퇴더만. 알바 전전하다가 사기친 거 걸려서 한국 온 거고.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 넋을 놓았더라고요. 이게 진짜라고? 말도 안 돼. 그러고 보니 요즘 연락 잘 안 되던데. 아버님은 급하게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김현주는 역시나 안 받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말렸죠. 연주 출장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 못 받는 거예요. 장기 출장. 어디 달나라 간 것도 아닌데 왜 전화를 못 받아? 참, 이게 말이 돼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야, 너 이거 다 만들어낸 거 아니야? 참나. 그럼 네가 직접 그 여자한테 전화해봐. 남편도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았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되어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을 겁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정신승리를 시전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얘가 앙심 푼 거 조작한 거야. 연주 지금 미국에 출장 간 건데 바빠서 전화 못 받는 걸 거야. 제가 그 꼴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출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출장이 아니라 남친 만나러 갔겠지. 남친? 거기 자료 봐. 미국에 동거하는 남자친구 있더만. 아마 그 놈팽이 남친이랑 둘이 짜고 당신이랑 아버님 돈 싹 다 긁어모아서 해외로 튄 것 같은데. 그 순간 시아버님의 눈이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아들이랑 바람핀 상간녀에게 고스란히 뜯겼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모양이었죠. 그것뿐인가요? 상간소송 안 하는 조건으로 저한테 집까지 넘겼죠. 갑자기 아버님 눈이 횟가닥 돌더니 남편 싸다기를 날리는 거예요. 철썩하는 소리가 났고 남편은 날아갔죠. 이 못난 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내 돈까지 다 말아먹게 생겼다. 이 열빠진 놈의 새끼야. 너는 하는 일보다 왜 그다 그 모양이야?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들뜨러진 새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환장하겠다. 연주는 아빠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도 당한 거잖아. 걔가 이웃집 딸내미였을 때나 잘 알았지. 시커먼 속내 가지고 너한테 들이댔는데 네가 멍청하게 넘어간 거야. 네가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이면 넘어갔겠냐? 여보, 일단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진정? 내 이 얼빠진 새끼 때문에 아주 돈이 남아나지를 않아. 그러게 왜 김현주 그 기집애랑 붙어먹어서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세워두었던 그 값비싼 골프 가방에서 골프채 하나를 확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는 아들을 향해 미친 듯이 골프채를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있던 손님들 기겁하며 도망가고 저도 시겁해서 문 쪽으로 피했죠. 아빠, 잘못했어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보, 참아요. 왜 이래 정말. 아버님은 골프채로 남편을 때렸고 남편은 카페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은 분을 못 이기고 더 때리려고 했고 어머님은 울부짖으며 아버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저는 그 참혹하고 찌질한 광경을 가만 보는데 처음엔 놀랐지만 나중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의 억울함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잘들 해결해보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 가족이 아니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뒤로 남편 놈의 비명소리가 참 경쾌하게 들리더군요. 건너 들은 바에 의하면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와 남편이 경찰에 김현주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제3국으로 빠져나간 뒤였고 그 여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라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제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죠. 은하야,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보냈죠. 안 돼. 평생 그러고 살아. 나는 너 없어야 살 것 같아. 짧은 답장을 보낸 뒤 그 번호를 영원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잘난 여사친과 저를 비교하던 전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
전 남편 얼굴에 상처냈다고 그렇게 거품 물고 따져놓고 정작 본인은 골프채 들고 아들 패려고 했던 전 시부. 지금 생각하면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명의로 된 아늑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더 즐거워졌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즐기고 있죠. 쓰레기를 버리고 나니 제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온 기분입니다. 이것으로 제 길고 기막혔던 복수국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패키지 디자인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30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시는 아버지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평화가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같이 목이 조여오는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인자함의 가면을 쓴 악마, 제 전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그 소름 끼치는 시간들과 제가 어떻게 그 가면을 박살내고 탈출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남편인 영준 씨를 처음 만난 건 영어 학원에서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그때 당시엔 회사를 다녔는데요. 해외 취업 준비를 하며 퇴근 후 야간반으로 영어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영준 씨는 수익 관련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가답지 않게 늘 겸손하고 자기 개발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었죠.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를 하다가 친해졌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성격이나 성향도 꽤 비슷한 편 같았어요. 그렇게 친해지다가 나중에 학원 밖에서도 만나게 되고 연락도 주고받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남친이 된 영준 씨는 유독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컸습니다. 홀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가족이 단둘이서 살아서 더 애틋한 것도 있었을 테고 또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잘 없다면서요. 저도 남친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님은 인품이 정말 훌륭하시고 봉사정신도 아주 뚜렷하신 분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 어머니는 평생 교직에 계셨는데 퇴직하신 후에는 봉사활동이나 이웃을 돕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셔.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분이지. 매년 김장도 넉넉하게 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동네 길고양이들 밥까지 일일이 챙기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시거든. 그래서 동네 분들도 어머니만 보면 우리 동네 천사라고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야. 봉사활동도 꾸준하게 다니시고 배려심도 많으시고 남친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남친의 어머님에 대해서 떠올려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는데 저희 아빠는 택배 일을 하시며 저를 키워내셨어요. 엄마는 재혼을 하셨고 현재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친, 그리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 참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서로에게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너무 어머니가 일찍 부재한 탓에 늘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머릿속에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어머님에 대한 환상이 커져만 갔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고 은퇴 후에도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 그런 멋진 분과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설레는 기대를 품게 되었던 거죠. 어느덧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보니 너무 긴장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조금 걸리는 것은 남친에 비해서 저희 집 형편이 좀 부족하고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셨잖아요. 엄마하고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요. 이런 가정환경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안 좋게 보시진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기분으로 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방으로 들어서자 어머님은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띠며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죠. 영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럴까? 어차피 고부 사이가 될 건데? 그러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긴장된 마음도 풀리는 것 같았죠. 부모님 사정은 영준이 통해서 다 들었어. 어린 나이에 아버지랑 둘이 살면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어쩜 이렇게 기특하게 잘 컸니? 사돈 어른도 남자 혼자서 딸 키우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으니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님은 그런 따뜻한 말씀과 함께 제 손을 꼭 맞잡아 주셨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온기에 제 마음까지 어찌나 따뜻해지던지요. 그날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떻느냐고 아빠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빠, 영준 씨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 아빠도 정말 대단하고 멋지신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잘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을 잘 키워내신 인품 훌륭하신 어머님. 이보다 완벽한 가족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평화에 아주 작은, 그러나 소름 끼치는 균열이 생긴 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 어머님이 혼수가전을 같이 봐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발품을 같이 푸는데 어머님이 실용적이면서 잘 쓰일 만한 가정가구를 잘 살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을 끝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죠. 그렇게 백화점의 화장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니 어머님이 마침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싹싹하게 어머님 옆으로 다가갔죠. 어머니, 제가 가방 들고 있을게요. 물 튈지도 모르니까 편하게 손 씻으세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옆에 두셨던 가방 손잡이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더니 아무 대답도 없이 제 손을 거칠게 쳐내며 가방을 확 낚아채고는 옆으로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좀 당황했죠. 너무 냉랭하고 차갑고 정말 싫다는 듯 확 치워버리셨거든요. 제가 잠깐 당황한 사이 어머님은 입술을 굳게 닫고 표정을 싹 지운 채 획 나가버리셨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 어머님은 또 그 인자하신 미소를 지은 채 남친과 서 있으셨습니다. 뭐 먹으러 갈까, 성은아? 좀 전에 화장실에서 봤을 때와는 아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아, 글쎄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걸로. 성은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나는 다 괜찮으니까. 그러면 한정식 어때요? 괜찮은데. 성은아, 넌 어떠니? 예? 저도 괜찮아요. 그렇게 어머님이 제 팔짱까지 끼시는 거예요.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화장실에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 냉랭했던 어머님의 표정이 잊히지가 않았죠. 그런데 남친이 묻더라고요.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 아까 밥 먹으러 갈 때부터 표정이 좀 어둡네.
어? 아, 아니야. 저기, 근데 어머님이 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맞지? 그 말에 남친은 뭔 소리 하냐며 웃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하는 거 보면 몰라? 아들인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시잖아. 그 말에 저는 애써 아까의 기억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래, 그 잠깐의 일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라며 제 직감을 억지로 짓눌러버렸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때의 일은 어느새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고 저에게도 잘해주셨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은 홀어머니라고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냐고도 했는데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어머님 얼마나 성격 좋으신데. 나 사실 남편보다 어머님이 좋아서 이 결혼 결심한 거라니까.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친정엄마에 대한 결핍이 좀 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아, 엄마가 있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좋아.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너 이건 명심해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엄마랑은 달라. 그래, 그렇다고는 하더라. 나도 시어머니니까 선은 잘 지켜야겠지.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달이 되었을 쯤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기막힌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바로 어머님 혼자 사시는 시댁에 강도가 든 것이죠. 도둑은 어머님이 평소 아끼시던 폐물과 현금을 챙기기 위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다녀오신 어머님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넘어지셨고 그 바람에 심한 건 아니지만 팔도 좀 다치게 되셨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도둑과 맞닥뜨리진 않았지만 그 후 어머님은 극심한 공포에 빠지셨습니다. 영준아, 난 무서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겠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가냘픈 흐느낌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은아,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크신가 봐.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좀 진정이 되실 때까지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가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걱정하지 마. 효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모시자. 저는 그 길로 어머님께 전화도 드렸어요. 어머니,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집 와서 지내세요.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세요. 고맙다, 성은아. 저는 정말이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겪으셨는데 그 집에 있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우시겠나요. 하지만 제가 열어드린 그 현관문이 악마를 초대하는 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월요일이 되고 남편이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머니, 점심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성은아, 근데 이 집 우리 영준이가 해온 집이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왜요, 어머님? 아니, 너랑 통화할 때 내가 좀 거슬리는 게 있어서. 뭐가요, 어머님? 뭐라더라?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세요. 라고 했나? 어차피 내 아들 집인데 네가 편하게 계시라 마라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곧바로 표정을 싹 바꾸더니 장난이다 장난. 너는 왜 그렇게 농담을 못 받니?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아, 예, 농담이셨구나.
하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한 건 어머님이 부담 가지시지 말고 편하게 있으시란 뜻이었는데 그때는 고맙다고 하셔놓고 왜 갑자기 저렇게 말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전혀 장난처럼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 어머님은 저하고만 있을 때 정말 이상해지시더라고요. 남편 앞에서는 성은이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새아가 미안하다며 천사 같은 시어머니 연기를 했는데 남편이 없으면 바로 달라지셨습니다. 분명 아무렇지 않게 거실에서 간식을 드시다가도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되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누우셨습니다. 남편이 귀가해 왜 또 방에 혼자 있으시냐 물어보면 어머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목소리로 답하셨죠. 아휴, 내가 거실에 있으면 성은이가 불편하지 않겠어? 그냥 여기 있는 게 마음 편하다. 라는 겁니다. 내내 거실에 있으셨으면서 갑자기 저러시면 남편 입장에선 제가 눈치를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도 않은 말로 남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를 방에 가두고 눈치 주는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저더러 게장이 먹고 싶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콕 집어서 말씀하시길래 유명한 맛집을 수소문해 게장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밥을 차려드렸는데 어머님은 계속 딴청을 피우며 안 드셨죠. 다른 반찬만 드시고요. 어머님, 게장 안 드세요? 먹어야지. 그러면서 자꾸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보통 퇴근 시간이 일정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다가 어머님 식사하시는 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 게장 뭐야? 얼른 치워. 어? 뭐가? 엄마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단 말이야. 뭐라고? 저는 너무 놀랐죠. 어머님이 게장 드시고 싶다고. 아우, 성은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지 딴에는 시어머니 챙기려고 사온 건데. 엄마, 알러지도 있으면 성은이한테 말을 해야죠. 아유, 성은이가 기껏 내 생각해서 사왔다는데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하니. 아이 참, 엄마도. 그리고 내가 전에 게장 알러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성은이가 까먹었나 봐. 까먹을 게 따로 있죠. 성은아, 그런 걸 까먹으면 어떡해? 저는 너무 벙쪘습니다. 분명 저한테 게장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알러지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어머님이 게장 사달라고 하셨어. 제 말에 남편도 어머님도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 엄마 갑각류 알러지가 얼마나 심한데. 그래, 성은아, 내가 언제 그랬니? 어머니! 게장이 먹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게장은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으니까 괜히 사오지 말라고 한 걸 네가 잘못 들었겠지. 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어머님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미 시어머니가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게장을 준 못된 혹은 무심한 며느리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잠 한숨 안 자고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세상 자유로운 모습이지만 남편이 없으면 표정도 안 좋고 말도 엄청 틱틱거리세요.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시잖아요. 이거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어머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분명히 저한테 게장 먹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멀리 가서 사온 거고요. 그런데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는데 어머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어머님이 말이라도 아니라고 할 줄 아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눈 부라리면서 따지니? 그렇다면 뭐 어쩔 건데? 네?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성격 하나 착한 줄 알고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싸가지가 바가지네. 어머니, 너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 딱 봐도 너네 집 우리 집 형편 차이 수준 차이 나는데 그럼에도 결혼 허락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닥치고 살 것이지 어디다 대고 따지는 거야? 너는 네가 결혼 잘했다는 걸 모르겠니? 라는데 어머님은 가면을 아예 벗어던지고 진짜 얼굴로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건방 떨지 말고 찌그러져 살아. 어디서 기어오르고 난리야.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서 아주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럼에도 아들에겐 좋은 시어머니인 척 굴려고 저를 받아주신 거더라고요. 저랑 있을 땐 더 이상 가면은 필요 없으니 그 속내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고요.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기 엄마가 천사라고 믿었을 텐데 제가 자기 엄마를 모함한다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어머님의 행동은 그 후로도 참 대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보약까지 챙겨주는 척 하면서도 제가 보약을 안 먹고 버린다는 소문도 같이 내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제 서랍을 뒤지거나 제가 아끼는 옷들에 몰래 락스를 묻혀 망가뜨려 놓고는 세탁기가 이상한가 보다며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의 미친 행동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에게 모조리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해망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은 이 결혼 생활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로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고요. 저는 이혼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어머님의 횡포가 심해지는데 더 살다간 제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짐을 쌌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과 제 사이에 부딪힘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일단 이번 달까지만 어머님이 집에 계셨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하자면서 저보고 나가지 말라고 잡더라고요. 사실 이번 달이라고 해봤자 일주일 고작 남았습니다. 저도 이대로 돌아가면 아빠도 너무 걱정하실 것 같고 또 그때까지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에 이혼까지 가고 싶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에 저도 최대한 이혼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어쨌든 중재를 했고 어머님은 이번 달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냥 모르는 척 지내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또 저에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다느니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애정이 너무 컸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니 심통이 난 것 같다느니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진심 같으셨기에 저도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특정 맛집의 냉면이 드시고 싶다며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먹자면서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도 하셨고 또 저도 어머님과 척지고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드시고 싶다는 냉면을 시키려 했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제가 사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냉면을 포장을 했는데 오는 길에 하필 제 앞쪽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길이 꽉 막히는 통에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정도 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면 따로 육수 따로니까 상관없겠지 생각하며 그렇게 냉면을 챙겨 들고 집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좀 늦었죠? 앞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않고 식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또 달라졌기에 괜히 긴장이 되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릇에다가 면과 육수를 담아서 어머님 앞에 놓아드렸어요. 어머니, 풀어서 어서 드셔보세요. 저는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렇게 자리를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제 머리로 날아왔어요. 퍽 하고 소리까지 나고요. 머리 한쪽이 축축하고 서늘해지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바닥을 보니 냉면사리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냉면을 집어 던지신 겁니다. 저는 너무 기막힌 상황에 어리빠져 어머님을 돌아봤어요. 다 떡져가지고 너 같으면 그걸 먹을 수 있겠니? 너 일부러 이렇게 왔지? 네? 일부러 이따위로 해놓고 늦게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음흉한 년! 그 순간 저도 눈이 돌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어머님 냉면 드시고 싶다 해서 20분 거리에 있는 가게까지 가서 해왔어요. 오는 길에 접촉사고 나서 한참 갇혀있다가 왔고요. 근데 저한테 이걸 던지신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면 너나 처먹으세요. 어머니,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네가 내 아들 꼬셔서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잖아. 내가 말했지. 이 집 네 집 아니라고. 내 아들 집이라고. 어디 집까지 깨감히 분수에 맞게 행동해. 볼 거 하나 없는 년 성격 하나 착한 줄 알고 며느리 삼았더니 이간질이나 하고. 너네가 머리 다 뽑아버리려다 참았어, 알아?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속에서 이상한 환희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과면이 완전히 벗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저는 어머님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없이 바닥에 흩어진 면발을 주워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짐을 일단 싸고 몇 시간 동안 꼼짝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남편에게 어머님은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명연기를 펼치시더군요. 자기가 냉면을 먹으려는데 제가 뺏어서 싱크대에 버리고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문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머리도 감지 않았기에 제 머리와 옷에 육수와 냉면 면발들이 군데군데 그대로 다 붙어 있었어요. 엄마 냉면을 왜 버린 거야? 내가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사다 드렸는데 나한테 집어 던지셨어. 이거 보이지? 그게 말이 돼? 엄마가 무슨 냉면을 집어던져. 너 진짜 왜 그래? 아휴, 내가 그냥 나갈란다. 무슨 소리를 더 들으려고. 아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직접 봐.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폰을 보더라고요. 뒤에 있던 어머님도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같이 보더니 경악을 했습니다. 네, 제 폰에는 어머님이 저한테 냉면 집어던지고 욕설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거실과 주방에 홈캠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이번 달까지만 어머님이 있겠다고 했을 때 몰래 주문해서 설치를 해둔 것이었죠. 남편은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애롭고 따뜻한 분이 어쩌고 했는데 그 화면 속에는 며느리에게 냉면을 집어던지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는 괴물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영상을 보는 동안 돌상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쌌던 짐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에 들고 있던 제 폰을 빼앗아 들었어요. 우리는 이혼이야. 너네 엄마 상대로 위자료랑 폭행, 폭언 고소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후 저희 친정집 근처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그런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제 영상을 보고 꿈인 줄 알았다더군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고 꽤나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남편의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엄마의 실체를 다 알았음에도 그냥 덮고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미안하대. 엄마도 반성 많이 하셨어. 다시는 그렇게 안 하시겠대. 저는 남편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냉면 덩어리까지 맞았는데 저보고 그냥 살라는 건가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일을 겪고도 제가 참을 거라 생각하는 건지. 남편이 그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판 좋은 척 했는데 시집살이로 이혼했다는 꼬리표 생길까 봐도 걸렸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워졌는데 어머님이 집 팔아서 도와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머님과 다시 살겠나요? 남편의 그 비겁한 고백은 제 가슴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굴한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제 인생은 누군가의 사업자금을 위해 집 팔펴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그냥 넘어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어머님이 평생을 쌓아온 그 가식적인 평판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냉면을 집어던지는 그 장면들을 캡처하고 내용을 써서 대자보로 만들었어요. 동네의 천사라고 불리는 박모 여사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주민센터, 동네 센터 입구에 붙여버렸죠. 다음 날 아침 동네는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듯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평소 어머님을 보며 법 없이도 사실 뿐이라고 했던 이웃들은 그 대자보 앞에서 입을 떡 벌렸죠. 소문은 삽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평생 좋은 평판 하나를 목숨 걸고 지켜왔던 어머님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수치심에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남편은 그 대자보를 직접 다 떼어내고 저한테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도 염두에 두지 않고 한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결국 고소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일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겠죠. 저는 어머님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은지 위자료 정리를 해서 넘기고 이혼 소송도 빠르게 마무리를 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쇼킹했겠나요. 그렇게 인자하고 따뜻해 보이던 어머님의 이중성을 낱낱이 보게 되었는데요. 1년도 안 돼서 끝이 났던 제 결혼 생활. 참 허무하기도 하고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어머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동네 평판에 목숨 걸며 사셨는지, 본성은 그토록 추악하고 못됐으면서 어떻게 잘도 숨기고 살았는지, 여태까지 베푼 선행은 진심이긴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반대라도 하시던지, 아들한테 좋은 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어서 찬성해놓고 뒤에선 악랄하게 저를 괴롭히고,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의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거짓된 연극은 끝났으니 저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털어내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